로맨가리의 새벽의 약속. 옴기니의 말. 희망을 위하여. 끝났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18년 전에 타계한 어머니에 대한 추억으로 이 얇지 않는 책을 채우고 탈진한 듯 빅소 해번에 길게 누운 44살짜리 화자의 마음은 곧 다시 본질적 애정을 구하는 어린아이의 그것으로 열린다. 그 마음의 스크린에 마지막 상봉 때의 어머니 모습이 떠오르고 그것은 그 어머니가 허공에서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일러준 악한 신들의 영상으로 이어진다. 어리석음의 신 토토슈, 절대 진리의 신 메르자부카, 편견과 경멸과 증오의 신 필로슈, 인생의 새벽에 그를 무릎 위에 앉힌 어머니가 귀가 닳도록 들려준 근원설화의 악연들, 어머니를 가장 애호하는 장난감으로 삼아 박해하는 거대한 힘들의 상징이요. 비정과 불합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한 원흉들로 그의 영혼에 각인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삶의 모든 투쟁에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지적해 주기도 한 신들이다. 1차 대전이 발발한 1914년에 타타르의 피가 섞인 유대계 러시아인으로 태어나 폴란드를 거쳐 니스에 정착하여 난민의 신분으로 성장하면서 미혼모인 어머니의 유일한 꿈이 된 화자는 어머니의 부서진 미완의 꿈들을 성취시켜주는 중개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저들과 투쟁하여 이기고 승리의 전리품을 어머니의 발 아래 가져다 놓겠다는 아들의 열망은 우선 구체적이고 세속적이고 부르주아적인 목표를 향한다. 가난과 모멸을 홀로 감수하며 단 한 번도 따뜻함을 잃은 적 없는 날개 밑에 자신을 품어 지켜준 어머니의 고통과 노동에 대한 보상이어야 하고 그를 두고 품은 어머니의 현세적인 소원의 실현이야 하기에,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편적 가치의 소홀을 지향한다. 어머니를 위한 그의 투쟁은 버림받고 가난하고 박해받은 모든 이의 존엄성과 행복의 진리를 돌려주고 정의를 세우려는 투쟁의 국지전이기에, 그러므로 이 소설은 한편의 긴 사모곡이면서 또한 돈키호테적 투쟁의 기록이기도 하다. 돈키호테가 고을의 아마디스를 읽고 기사의 이상을 실천하려는 듯 어린 노맹은 어머니의 소박하고 동화적인 소망, 사필귀정, 기승전결, 해피엔딩의 세계요. 상투적으로 낭만적이까지 한을 이루려 투쟁한다. 기사도 소설에 파묻혀 있다가 50살이 되어서야 데뷔한 돈키호테는 자기 꿈으로 착색한 현실과 드자비를 한 반면 로맹은 유랑자의 고단한 삶을 통해 어머니의 동화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일찍부터 깨달은 각성한 미망에서 깨어난 전사라는 점이 다를 뿐, 저들 악당신과 공모하여 비웃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인간 동료들의 모진 얼굴이 때로 죽고 싶은 충동으로 몰아가도 그는 돈키호테가 그랬듯 어머니가 지고한 애언처럼 그의 소명에 새겨놓은 새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선다. 주기적으로 등장해서 이 소설에 리듬을 주는 바다, 발레리식으로 말하여 바다, 항상 다시 시작하는 바다처럼 그는 도처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매일 다시 시작한다. 이때 그의 무기는 현실이 우리를 찍어 넘어뜨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현실에서 뇌관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완전히 만족스럽고 능란한 방법인 유머와 자기의 연약함을 마초적 딱딱함으로 보완해주는 변장이다. 과장되게 찌푸린 얼굴에 가죽 점퍼를 걸치고 커다랗게 웃는 입을 그려 넣은 광대처럼 그는 다시 삶이라는 격투장으로 들어선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돈키호테의 기사정신처럼 현실보다 강한 어머니의 동화, 그것은 절망을 금지한다. 나의 희망에는 거의 한계가 없다. 때로는 종의 피가 내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하고 형제인 대양의 노호가 내 혈관 속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느낄 만큼 나는 투쟁의 결과를 신뢰한다. 그러면 나는 다시 너무도 큰 기쁨과 희망의 도취와 승리의 확신을 느낀 나머지 부러진 창들과 방패로 뒤덮인 땅 위에서 마치 내가 첫 전투의 새벽에 있는 양 느끼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틀림없는 저급하고 원시적인, 그러나 한가할 수 없는 어떤 어리석음 또는 천진성에 기인하는 것이리라. 나는 이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지만 나는 그것에 대항하여 아무 짓도 할 수가 없다. 본문 260페이지. 그런 까닭에 그가 토토슈, 메르자부카, 필로슈의 꼭두각시인 히틀러에 맞서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의 가치인 정의와 자유, 어머니의 이상국가인 프랑스를 구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인생이 준비한 반격 앞에서는 그를 절망할 수 없다. 아니,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사랑과 희망을 살아있기에 연약한 모든 것들에 대한 우정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성 자체를 보호하는 인간 형제들,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대문자로 표시될 미래에 완성된 인간의 선구자들에 대한 연대감으로 확산시킨다. 그는 말한다. 나는 깨끗하게 패배하지 못하였다. 횃불 때문에 내 손을 잃었을지언정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손들, 아직은 발휘되지 않은 숨겨진 우리의 힘, 잠재적이고 막 태어나고 있는 힘, 모든 미래의 힘들을 생각하며 나는 희망과 기대의 미소를 짓는다. 나는 나의 끝에서 어떤 교훈도 어떤 체념도 이끌어내지 않았다. 본문 410페이지 중에서 여전히 빅서 해변에 누운 채인 그가 다정하게 다카와 코를 부비는 물개 한 마리를 상상하고 미소 짓는 데서 소설의 끝은 처음과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는 훼손할 수 없는 둥근 원으로 닫힌 생명과 사랑의 희망에 관한 한 편의 동화를 우리에게 넘겨준다. 그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슬프지만 해피엔딩으로. 노멘가리는 이 소설 새벽 약속을 46세 되던 1960년에 출간하였다. 30세였던 1944년에 유럽식 교육을 출간하여 비평가상을 수상하고 1956년에는 하늘의 뿌리로 콩쿠르상을 받아 이미 유명 작가였던 그는 이로부터 15년 후 자기 앞의 생을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출간하여 다시 한번 콩쿠르상을 수상하게 된다. 화자가 44세인 것으로 보아 새벽에 약속을 쓰고 있던 당시로 추정되는 1958년에는 포스코 시니발디라는 필명으로 비둘기를 아는 남자를 출간했고 60세인 1974년에는 샤탐 보카트란 필명으로 스테파니의 얼굴들을 출간한다. 자기 복수화, 변신, 가면의 욕구를 증명하는 이 같은 행로 한복판에 그것도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꼭 20년 전에 출간된 이 소설은
늘 새로워지는 경주, 자기에 대해 다 아한 것으로 여기는 독자나 비평가들을 따돌리려는 경주 중간에 계획적으로 끼워 넣는 속내 이야기, 내밀한 힌트인 것만 같다. 유럽식 교육을 쓰기까지 그의 생애 전반 30년을 다루고 있는 이 자전적 소설 곳곳에 뿌려져 있는 그의 예술론, 문학론이 그렇고 그의 모든 소설, 가장 암울한 소설에서조차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유머와 낙천성, 생명에 대한 거의 동물적인 애정이 그렇다. 자살함으로써 그는 이 끈덕진 긍정과 희망을 포기해버리고 마침내 절망하기에 성공한 것 같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은 나의 끝에서 어떤 교훈도 어떤 체념도 이끌어내지 말라고 미리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사후에도 끊임없이 아들에게 도착하도록 미리 써두었던 편지들처럼 1985년에도 출간한 번역본을 교정하면서 의외로 수정할 곳이 많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보다 내가 이 소설을 돈키호테의 편력을 바라보듯, 다시 말해 시대 착오적 투쟁에 대한 연민어린 향수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데 대한 놀라움이 컸다. 주체, 이성, 자유, 평등, 정의, 인간성과 같은 대주제들에 대한 보편적 신념은 아우슈비츠 이후 잠시 동안의 영웅적 실존주의 시대를 거친 뒤 해체와 탈신비화의 풍랑을 통과하여 의심과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것은 아닌지 다시 읽은 이 소설을 묻는다. 그것 없이 살 수 있느냐고. 아무래도 자기 앞에 생에서 어린 모모가 사랑 없이 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한 노인이 했던 대답을 들려줘야 할 것만 같다. 불행히도 그렇다고. 하지만 불행히도라면 우리가 인문학적 우울증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적 풍요가 제공하는 진통제인 재미와 쾌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신념과 희망을 필요로 하는 존재, 의미와 가치로 빛나는 인생이 아니면 참 행복이 없다고 고집부리는 유치하고 공상적이고 까다롭고 끈질긴 행복 추구병 환자라면 이 소설이 남기는 마지막 질문이다. 2007년 12월 신미화 역금.